일본의 초계기가 오늘 오후 우리 함정을 상대로 또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근접 비행 논란 이후 비슷한 사건이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고 일본 정부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등 혐의가 40개를 넘어서 결론은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미투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서지현 검사의 폭로와 관련해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JTBC 뉴스룸엔 서지현 검사가 1년 만에 다시 나와 이번 선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세먼지를 막을 창의적인 대책을 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기상청이 모레 서해상에서 인공 강우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난달부터 해외에서 들어온 홍역 바이러스가 유행인 가운데 외국을 다녀온 뒤 댕기열과 같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진 탓인데 동남아 지역뿐 아니라 유럽, 북미 지역도 감염병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얼음 낚시가 제철을 맞아 인기인데요. 제대로 얼지도 않은 곳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렇게 금지된 곳에 들어가는 경우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얼음 낚시 실태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원산 폭격을 시킨 영상이 공개돼 논란인 대학 교수가 이번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일부를 빼돌렸다는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과장 교수는 일부 학생들에게 폭로가 멈추도록 도와달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상대로 또다시 저공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의도적인 위협 비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엿새 사이에 이러한 위협 비행이 2차례나 더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미터까지 접근을 한 겁니까? 네, 우리 대조영함과의 거리는 540m, 고도는 60에서 70m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달 20일보다 더 가까워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거리는 비슷한데 고도는 지난달 150m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비행이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제주 이어도 해상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네, 이번엔 제주도 남서쪽 이어도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131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예. 비정상적인 위협 비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초계기의 비행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가장 접근해왔던 오후 2시쯤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시 일본 초계기는 우리 함정 뒤쪽으로 접근을 해오다 우측으로 돌아 들어갔고 크게 원을 그리면서 비행을 했습니다. 당시 이때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고도가 60에서 70m라는 겁니다. 고도가요. 그러니까 거리는 540m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고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를 상대로 경고통신을 20여 차례 보냈습니다.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경로를 바꿔라. 그리고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일본 초계기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당시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통신을 보내도 일본 초계기는 계속해서 우리 함정의 주변을 맴돌았고요. 우리 측에서 한일 측 통망을 통해서 재차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우방국이며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건 부적절하다. 철회를 요구한다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예. 근데 오늘이 두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8일 오전 11시 40분쯤 울산 동남쪽, 그리고 22일 오후 2시 20분쯤 제주 동남쪽 95km 지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모두 4차례입니다. 예. 근데 당시에도 근접 위협 비행이었다면 얼마나 가까이 왔던 건가요?
둘 다 거리는 1.8km, 3.6km로 오늘에 비해서 멉니다. 하지만 이 고도가 문제인데요. 특히 22일의 경우 30에서 40m 위에까지 접근을 했는데 군 관계자는 거리는 있지만 고도가 낮은 건 당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한 정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건 뭐 누가 봐도 도발로 보일 가능성이 큰데 국방부는 향후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명백한 도발로 규정한 이상 지금까지의 대응 수위보다는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그러니까 경고 통신뿐만 아니라 경고 사격 등도 포함된 걸로 이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예. 자, 한일 외교장관이 오늘 스위스에서 만났는데 혹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강경화 장관은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당국 간 절제되고 사력 있게 문제를 관리하면서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원론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의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쪽을 좀 연결해서 그쪽 반응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윤서령 도쿄특파원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혹시 일본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 내용을 봤다. 한국 측에서 60, 70m 고도로 비행했다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기록을 내가 갖고 있는데 고도 150m 이상으로 국제 법규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게 6, 70m하고 150m면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입장인데 일본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NHK 보도를 따르면 이 방위성 간부들 사이에서 이 레이더 논란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주의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저공 비행은 있을 수 없다. 또 한국이 사실관계를 바꿔가면서까지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번 발표가 한국 국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도 일단 사실 여부를 부인을 한 뒤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이건 뭐 초기에 레이더 논란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수가 있겠군요. 네, 일본은 불과 이틀 전에 레이더 논란에 대해서 방위 협력 등을 위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위협 비행을 놓고서 또다시 양국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이 아니라고 부인은 했지만 서로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논란을 이어갈 경우 또 한 번 논란이 다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서 일본 측은 계속 다른 주장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유선희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초계기 조종사와 함께 분석을 했다고요? 네, 오늘 일본이 우리 대조영함 근처에서 저공 비행한 바로 그 기종 P3 초계기를 우리 해군에서 30년 동안 조종했던 심재옥 예비역 제독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상황을 먼저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예. 이걸 보면 P3 초계기가 우리 대조영함 한미 쪽으로 접근을 해서 선회하면서 하강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현을 지나면서 가장 낮게 비행을 했습니다. 그 가장 낮게가 60 내지 70m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광개토 대왕함에 접근했던 P1 초계기의 비행 경로 패턴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보실 텐데 왼쪽이 지난달 거고 오른쪽이 이제 1월 23일 겁니다. 네. 그 조그맣게 우리 이제 배가 대조영함이 보이고 최대 가까이 근접했을 때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저희들 그래프상으로 지금 그래픽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지난번 150m보다도 고도는 훨씬 더 낮아져서 60 내지 70m 정도 고도의 아주 근접 비행. 이거는 보통 그 공군에서는 공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네, 국방부가 명백한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공군 조종사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해군의 그 초계기를 직접 P3를 몰았던 조종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군함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2, 30마일 전에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10마일 정도만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거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접할 이유가 없고.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결국 경계상 필요해서 그렇게 접근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움직임을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예. 지난달 20일에 동해상 광개토대왕함 근접 비행, 그러니까 레이더 논란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달 18일에 울산 동남쪽 바다, 그리고 어제 제주 동남쪽 해상, 오늘 대조영 함까지 해서 한 달 사이에 4차례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동쪽에서 점차 이렇게 남서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가까웠던 것이 오늘인데 거리가 540m에 고도 60 내지 70m. 바다에서 이건 어느 정도 가까운 겁니까? 이 바다에 떠 있는 대조영함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배의 길이가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실감이 좀 되지 않는데 약 150m 정도 됩니다. 예. 깊이가 9.5m인데 바다에 약간 잠겨 있으니까 이제 9m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너비가 17.5m 정도, 아주 큰 배 구축함인데요. 예. 이 배의 크기를 고려하면 540m 거리, 60에서 70m 고도, 이것은 사실상 바로 옆을 또 배의 바로 위를 날았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 일본은 바로 배 위로 날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광개토대왕함 그리고 대조영함 주변을 비행한 초계기의 경로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이 그림만 보면 얼핏 배 바로 위로는 날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달랐는데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직상공이냐 옆에 네. 측상공이냐 이제 이 네. 차이지. 네. 그거는 뭐 배 위를 거의 날았다라고, 상공이라고 배 네. 위를 날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 세력 상공 위를 휘젓고 다녔다. 아, 휘젓고 다녔다라는 표현이 금방 귀에 들어오긴 하는군요. 일본이 이런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당히 정제된 표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군 관계자들을 좀 더 취재를 해본 결과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터, 그러니까 우리의 사격 통제 레이더 주파수를 노린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의 주파수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공개를 요구해왔던 바로 그 주파수입니다.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라고밖에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레이더 공방에 필요한 정보 수집용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벌어졌던 레이더 공방에 어떤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지 않으니까 스터 계열의 주파수를 자기들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도발을 좀 해서 주파수를 파악해 보겠다. 레이더 논란 이후에 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근접 비행을 해오는 패턴을 보면 그런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 받게 됐는데 심정 어떠십니까? 예, 지금 이 시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건물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킬지를 두고 25년 아래 후배인 부장판사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안전을 위한 폴리스 라인도 보이고 취재진도 좀 보이시죠? 영장 심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바로 이곳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는 데 가담한 의혹 등 40개가 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 여부는 이런 혐의들이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과 구치소를 차례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한민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5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이곳 법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 3층 제 안쪽에 위치한 321호 법정에서 5시간 넘게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명재권 부장판사와 마주보고 앉았고요. 그 양쪽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자리했습니다. 예, 전직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영장 심사이기 때문에 검찰도 애초에 단단히 준비는 했겠죠. 네, 검찰은 이 구속 여부를 가릴 핵심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판사 불이익과 관련한 문건에 직접 V자 체크를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조금 뒤 저희가 이어서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막 선고가 난 사건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에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검찰은 오늘 이 판결을 언급하면서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 한 명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이 드러난 거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여러 명에 대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문건 등 물증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또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장 집무실에 일제 전범기업 측 변호사, 김앤장 쪽 변호사를 불러서 재판 계획을 논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예. 자, 뭐 법관으로 40년을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까? 판사 인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은 서로 보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또 V자 체크 역시 기계적으로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앤장 쪽 변호사를 만난 건 맞지만 강제징용 재판을 논의한 건 아니고 김앤장 쪽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예,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이 직접 변론도 했다면서요? 네,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최후 변론에도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모함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예. 또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수모스럽고 수치스럽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 한민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기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지금 독방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문 전달을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이곳 서울구치소로 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에 위험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은 후에 옷은 원래 입고 있던 옷이 아니라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별도의 예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거치는 절차를 그대로 밟은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직일 경우에 대법원장은 국가의전서열 3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경호가 보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스스로 심사를 포기하고 집에 머물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달리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반적인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만약 오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곳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기각을 하면 제 뒤로 보이는 철문으로 밖으로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입장을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들이 이곳에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병대 전 대법관도 오늘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같이 혹시 기다리고 있습니까? 같은 곳에서?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고는 있지만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서로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구치소 내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다른 독방에서 역시 운동복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앞서 박 전 대법관은 지난달에 첫 번째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다가 기각이 되어서 귀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자정쯤을 전후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소환될 때 포토라인에서 침묵을 지킨 바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을 다문 양 전 대법원장과는 달리 법원 앞은 하루 종일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 5분 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포토라인이 설치됐지만 이번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원장님? 오늘 어떤 부분 다투세요?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 이거에 대해서 사법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양 전 대법원장의 침묵과 달리 법원 주변은 구속에 대한 찬반 집회로 시끄러웠습니다.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은 이번이 사법적 청산의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반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리적인 공방을 해서 잘못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3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지만 다행히 충돌 등은 없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예, 딱 1년 전에 선배 검사가 성추행을 하고 인사불이익을 줬다고 이 자리에서 폭로해서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서지현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을 덮기 위해서 규정에 반하는 인사를 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서지현 검사를 이 자리에 직접 다시 1년 만에 모시겠습니다.
지난해 1월 말 서지현 검사는 JTBC에 직접 나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통영지청 정도 규모의 어떤 청에는 3년차, 4년차 검사들이 주로 근무를 합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을 덮으려고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안 전 검사장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모두 실체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신의 성추행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자 보직관리에 지장이 있을까 봐 서 검사를 멀리 보내려 했다는 겁니다. 또 경기도 여주지청에서 경남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한 것도 전례가 없다며 원칙을 어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국장이 인사권을 사유화해 서 검사가 정신적 상처까지 입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뒤 안 전 검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뜻밖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예,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1년 전에 서지현 검사는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저희 뉴스룸에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지난 1년은 어땠는지 서지현 검사와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꼭 1년에서 며칠 모자랍니다. 네, 맞습니다. 엿새 정도 모자. 그러니까 작년 1월 29일, 예, 바로 이 자리에서 예,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뭐 한국 사회에 불어닥쳤던 여러 가지 일들 뭐 다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고요. 그때 사실 저는 인터뷰 시작하면서 좀 본의 아니게 긴장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조금 풀어줘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2년 실형과 법정 구속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전혀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사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확신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의외로 들리기도 하고 왜 확신하지 못하셨습니까?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저를 음해하는 것을 1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걸 뭐 사실 지금 다 다시 반추해가면서 말씀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또 보도도 나왔고 그에 대한 서지현 검사의 의견도 많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그냥 가름해도 일단 네. 되겠죠.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할 때는 본인이 생각한 어떤 좌절감이랄까요? 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제가 앞으로 닥칠 그 많은 일들을 감내하셔야 되는데 하고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좌절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셨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한 사람을 처벌하고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입을 열었던 이유는 검찰이 정의롭지 못한 것, 그리고 가해자가 처벌받기는커녕 옹호받고 있는 것,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원했던 것은 검찰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 그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검찰도 검사도 변호사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음해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소위 이제 2차 피해라는 것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서 검사께서는 그때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 네. 그것을 다 감수하겠다고 생각을 하셨겠으나 개인이 감수하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큰 덩어리였고 그것이 본인은 짓눌렀다.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지현 검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검사로서의 능력, 뭐 그때는 뭐 인터뷰할 때도 서 검사님은 이미 법무부 장관 표창까지 받은 분이었기 네.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건 얘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주변과의 그 조화가 안 되는 분이다. 뭐 이런 제가 얘기까지. 후배 뺨을 때렸다는 소문도 돌고요. 아, 그래요? 그건 저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예. 또 뭐 재판에 간다고 하고 소위 땡땡이를 쳤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명백한 허위 소문이고요. 당연하죠.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서요. 예,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에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당시 인터뷰 당시에 사장님을 거의 10초 전에 처음 여기서 뵙고 그렇죠. 인터뷰를 했는데 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일이다, 음모론. 저하고 소지영 검사님하고. 네. 예. 그런 음모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재미로 들을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워낙 그런 얘기 많이 돌고 네. 많이 겪으니까 네. 저희들도. 근데 본인이 들으면 얼마나 그게 참 기가 막혔을까. 제가 그때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고 또 게시판에 글을 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 업무 능력,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있는 검사 취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 각종 목적에 대해 떠들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정말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좀 우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상했던 대로 너무 진부한 그렇군요. 프레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예. 지켜보았더니 그 프레임이 너무 그대로. 효과적으로 먹히는 거예요. 아.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고 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저는 그런 것들은 사실 전부 예상했고 각오했던 일이고 예. 뭐 집 밖에 평생 못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이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예. 제가 바랬던 국가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저를 의심하고 음해하느라고 늦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예. 안타깝고 가슴 아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첫 인터뷰할 때 네. 불과 10초 전에 저를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도 제가 10초 전에 네, 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성추행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인정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오늘 명확하게 판결이 내진 거 물론 1심이긴 합니다. 네. 또 안태근 검사장은 뭐 2심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위 여부는 이제 다 가려졌다. 혹시 이제 만족을 하십니까? 제가 가진 유일한 힘은 진실밖에 없었고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 진실과 제 진심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태근 전 국장이 아무래도 이제 오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뭐 충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지현 검사라는 사람 존재도 잘 몰랐다. 잘 모르는데 무슨 그 인사 보복을 하느냐. 의외다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네. 물론 이건 이제 서지현 검사님의 말씀만 듣다 보면 또 일방적인 얘기만 듣는 게 될 수는 있겠으나 네. 일단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은 제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범죄자들이 최종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특별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일부 검사들이 진실을 일부 이야기한 검사가 있었고 예. 그 추행 당시에 감찰에서 그것을 첩보를 입수하고 저에게 확인한 이후에 안 검사장 전 검사장에게 경고를 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명백하게 제 이야기를 해주고 예. 술 먹고 실수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한 검사가 있었고요. 예. 관련 문서들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 서 검사를 지난 1년 동안 괴롭혔던 여러 가지 2차 피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서 검사님 이후에 많은 그 미투 참여자들이 나왔습니다. 위드유 참여자들도 많이 나왔죠. 고맙게도. 그분들도 서 검사님만큼 혹은 또 그에 못지않게 더 2차 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피해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피해자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용기를 내어서 최선의 진실을 이야기하였는데 계속해서 사회에서 피해자들을 음해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을 옹호해 왔거든요. 예.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에서 사회에서 이제는 답을 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들어오기 전부터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 첫 번째 인터뷰 때 제가 좀 걱정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에 과연 이제 남아 계실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 그때 질문 드리는 의도는 꼭 남아 계셔 주십사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지금은 이 질문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유의사대로 해 주십사. 예. 사실 당시 인터뷰는 사표를 써놓고 한 인터뷰였고요. 그러셨군요. 네. 예. 그런 인터뷰를 하고 검찰에 남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정말 검찰이 정의로워지기를 바라고 한 일인데 예. 오히려 검찰의 거대한 힘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요즘 검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에서 과연 성범죄가 근절될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예. 그것은 100%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서지원처럼 입을 열 수 있는가 라는 것은 그럴 수 없다고 100%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저를 음해하고 비난하고 공공연히 저를 모욕하고 조롱한 것을 모든 검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내부에 있던 성범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예. 사실 이것은 작은 바늘 구멍으로 극히 일부분을 들여다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는 그 문을 열어 젖히고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이 이 판결이 그러한 검찰 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검찰 내에도 검찰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검사들이고요. 그런가요? 네. 예. 검찰의 주류에 힘 있는 검사들은 여전히 검찰이 전혀 바뀌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에 이른바 이제 미투 운동, 서 검사님으로 인해서 촉발된 그 운동이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를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검찰에 대한 얘기로 다 그냥 대변을 해버리신 것 같아서. 네, 저는 미투의 성공은 검찰의 개혁이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렇게 성범죄가 만연하고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리고 성범죄를 은폐하는 검찰이 있는 한은 미투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결국 그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검찰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사회는 이제는 종결되어야 합니다. 예. 피해자를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창녀, 꽃뱀,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 잔인한 공동체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다지 않겠습니다. 네. 예, 서지연 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오늘 의혹의 진원지인 목포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예고했던 반전의 빅카드 대신 자신이 모은 유물과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시간을 손 의원은 의혹에 대한 반박에 썼는데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일로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어 죄송하다면서도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매입은 박물관 기증을 생각하며 시작해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가에 환원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재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다 귀속을 시킬 겁니다. 공직윤리상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자신이나 주변인이 이득을 본 게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소개했을 뿐 어떤 강요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이익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현지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목포 시민들은 다 환영하죠. 어쨌든 이 지역이 가장 목포에 낙후된 지역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투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손 의원의 해명에도 야 3당은 되레 의혹만 더 키웠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민간 부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제재 완화 가능성으로 풀이가 되는데 미국 의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스웨덴 북미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이끌어낼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강조한 겁니다. If we're able to achieve that full denuclearization, the private sector will be an important player in achieving the final elements of the agreement as well.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민간 부문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걸 내비친 겁니다. 유엔은 최근 유엔 아동기금 등 민간 단체 4곳이 북한에 구호 물품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감지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돌아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유엔 제재는 유지하고 미국 독자 제재 일부를 푸는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맞이하는 해죠. 이번 기념식에서는 어쩌면 남북이 서울이나 평양에 함께 모여서 합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우리 정부가 북측에 이와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북이 3.1절 기념식을 함께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연락사무소를 통해 우리가 생각한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의 방안을 북측에 전달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평양선언 이행 차원에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념 행사에서 3.1운동 관련 과거 영상을 상영하고 합창을 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제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소는 서울, 평양, 개성 등 복수로 제한됐습니다. 지난해 14선언 남북 공동 기념 행사를 평양에서 한 만큼 이번엔 서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철도 도로 착공식이나 14선언 11주년보단 규모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 참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팀을 꾸려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밖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민간의 일제 강제징용 토론회 등이 남북 공동 행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창의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습니다. 당장 정부가 모레 서해상공에서 인공 강우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라도 뿌려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건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 청소, 공기 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대통령의 입에서 인공강우가 나온 지 반나절 만에 기상청과 환경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모레 우리 기상항공기가 인천 덕적도 인근의 서해 상공으로 갑니다. 인공강우는 구름 위에서 구름 씌인 요드환을 뿌려 구름 속 물방울들을 키워 인위적으로 비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기상항공기가 서해상에 뿌린 구름씨는 서풍을 타고 한반도 내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구름씨가 비로 변하면서 한반도 미세먼지를 씻어내겠다는 게 기상청의 바람입니다. 모레를 선택한 이유는 이날 서해상공에 구름이 많아서입니다. 맑은 날보다 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인공강우가 뿌려진 후에는 바람의 방향대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결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모레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예보돼 저감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환경부는 결과를 떠나 이번 실험으로 첫 발을 떼고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네, 중국과 태국은 인공 강우 기술을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이진 못하고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당장 강수량을 늘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7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이날 서울엔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대로였습니다. 강우량이 2m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분의 1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시간당 10mm의 강한 비가 씻어낸 겁니다. 인공 강우가 성공하려면 관건은 강우량입니다. 국내 연구팀 조사 결과 봄철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9% 줄었지만 강우량이 적으면 농도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씻어내긴커녕 저기압 때문에 먼지가 더 내려온 겁니다. 중국 연구진 논문에서도 3시간 동안 10mm 넘는 비가 와야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줄었습니다. 인공 강우를 위해 대포와 미사일까지 쏘는 중국도 강수량을 늘리는데 아직 애를 먹고 있습니다. 태국도 최근 3,000리터의 물을 상공에 뿌렸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자 드론을 이용한 인공 강우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1mm의 인공비를 뿌려본 게 전부입니다. 인공 강우를 시도할 기회도 적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고기압 영향권에 있어 비구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기 특성을 연구해 기술을 쌓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지난달부터 홍역이 유행하면서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홍역뿐 아니라 외국을 다녀온 뒤에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이 최근에 크게 늘고 있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은 현재 홍역뿐만 아니라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도 유행 중입니다. 실제 지난 한 주에만 동남아를 다녀온 이들 중 6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지난해 전체 환자 11명의 절반을 넘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한 사람이 걸리면 소두증에 걸린 기형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고열과 두통 등을 불러오는 댕기열도 15명이나 걸려왔습니다. 모두 모기에 물려 걸리는 병으로 긴 옷을 입거나 모기 퇴치제를 써야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시 등 11개 지역이 조류 인플루엔자 오염 지역입니다.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있어 살아있는 닭과는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선 치사율이 60%가 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619명이 걸려 410명이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를 다녀온 후 몸에 이상을 느끼면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지부터 알려야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홍역처럼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만큼 병원에 가기 전 보건소 등에 먼저 알리는 게 좋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동남아 지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이나 북미 같은 선진국들도 감염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감염병은 증가 추세입니다. 10만 명당 감염병 발생은 2014년 181명에서 296명까지 늘었습니다. 일부 새롭게 지정된 감염병도 있지만 해외 유입이 한몫을 했습니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역처럼 해외 유입이 국내 유행의 방아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에서 직항 비행기로 입국하는 10만 명 중 1.4명은 감염병을 안고 들어옵니다. 모기가 옮기는 댕기열 환자와 말라리아 환자가 1, 2위를 차지합니다.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도 해외 유입이 많은 질병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많지만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에선 고열과 안면마비 등을 불러오는 라임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해외에 다녀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출국 전에 국가별 질병 정보를 꼭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맞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별 감염병 최신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바로 팩트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홍역이 확산되고 있다는 정보까지 돌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있긴 합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한국인이 모두였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필리핀 출신이긴 합니다. 한국 국적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전남 신안에 거주합니다. 최근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가 감염이 됐습니다. 네, 보면 안산하고 시흥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두 곳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이고 그래서 이런 억측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안산의 확진자 11명 중에서 6명은 영유아였습니다. 그리고 4명은 가족과 보호자, 1명은 확진자와 같은 병실을 쓴 40대입니다. 시흥의 확진자 1명도 영유아입니다.
홍역은 밀폐된 공간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들에게 옮겼다고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네. 과거의 자료도 좀 다 찾아봤죠. 외국인 수가 늘면 홍역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나오던가요? 근거는 없습니다. 국내 외국인의 수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33만 명입니다. 네.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역 확진자는 들쭉날쭉합니다. 2014년에 442명, 2015년에 7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그리고 지난해 28명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홍역의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할 가치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접종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게 이제 홍역이 발생하는 나라에 다녀왔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질병관리본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에 의한 감염은 없었습니다. 다만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전염병하고 함께 돌고 있는 온라인 루머를 오대영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내용을 사회부 기동 취재팀 기자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확인하는 뉴스 미션 순서입니다.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면서 살던 주민들이 내몰리는 이런 현상은 전국 곳곳을 시끄럽게 하고 있죠. 부산의 한 단독주택이 다른 건물에 포위되다시피 해서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을 정도로 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연지환 기자가 가봤습니다. 얼마 전 저희 JTBC로 들어온 한 장의 제보 사진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하나인데요. 뒤쪽은 건물에, 앞쪽은 공사장 펜스에 꽉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서 햇빛조차 들어올 수 없는 육지 속에 섬이 돼버린 집이 있다는 제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 미션이 찾아가 봤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2층 일반 주택인데요. 갑자기 20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부산역 내리시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 한 채. 차량은 가까이 가기도 힘듭니다. 대문 한 뼘 거리에 높이 6m짜리 펜스가 서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제보자의 집 옆쪽입니다. 양팔을 벌리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좁습니다. 마당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사방이 펜스랑 건물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항상 그늘이 져 있다고 합니다.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도 상당히 어두운 편이긴 한데요.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 창문을 한번 열어보면 반대편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이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를 조금 넘었는데 불을 꺼보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어둡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공사장이 2020년 2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햇빛을 거의 볼 수 없게 됩니다. 두더지도 아니고 개미도 아니고 인간이 하루도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여기서 살아야 될 텐데. 주변엔 비슷한 건물이 많습니다. 이런 조건에 조만간에 싹 다 막히고 아무도 없단 말이야. 불안해 완전히 성냥개비같이 바로 타쁜 게. 결국 제보자는 법원에 공사를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현장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시공사는 할 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증을 다 했고요. 0.0001%라도 문제를 하면 결정하는 아닙니다. 시공사는 이 집을 사려고 시도했지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불렀다며 알박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여기 계속 살 생각이라며 시공사가 건물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매입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청에 가봤습니다. 주택이 없으니까 그걸 제대로 했죠. 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은 계속 건물을 보지 않고요. 저만큼은 건축법상 없습니다. 상업지역에선 간격이 50cm만 넘으면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보자 가족은 일단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사실상 이 집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기존 주민들의 삶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연지환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전술핵,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한국당 당론보다도 한참 더 나간 겁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핵개발 발언은 오늘 자유한국당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야당 발로 핵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핵 개발 등 핵 관련 옵션이 많아지는 게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해 보유해야 한다는 건 한국당 당론인 전술핵 배치보다 더 나간 주장입니다. 갑작스럽게 제기된 내용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의 고민을 거쳐서 숙성된 생각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며 많은 분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선명성을 부각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거만 의식한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은 선거가 다가오면 한국당이 꺼내오던 일종의 전략적인 카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지를 받기는 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순간 북핵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선 핵무장론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보다도 강력한 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실제 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 홍준표 전 대표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이후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 핵 균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체 핵 보유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탈퇴를 뜻합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고 국제 제재 때문에 우리 경제는 매우 위험한 상황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또한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지만 핵무장론을 꺼낸 건 보수 선명성을 강조해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한국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JTBC 허진입니다. BMW가 오늘부터 또 대규모 리콜을 합니다. BMW 차에서 잇따라 불이 나자 지난해 8월부터 약 10만 대 엔진 부품을 리콜했죠. 민관합동조사단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다른 부품도 교체하는 겁니다. 게다가 벌써부터 세 번째 리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이번에 리콜하는 엔진 부품은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통로인 흡기다기관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번 리콜한 EGR 부품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오면 이 흡기다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리콜을 또다시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차를 써야 되는데 당장 쓰지를 못하니까 고치고 나서도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당장 리콜하는 건 2만여 대입니다. 냉각수가 새는 것을 이미 확인했거나 교체한 EGR 부품이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는 차들입니다. 나머지 7만 9천여 대는 BMW가 기존 EGR 부품에서 냉각수가 새는지 확인해보고 부품을 교체할지 결정합니다. BMW가 7만 9천 개가 넘는 부품을 제대로 점검해서 리콜을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불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을 만큼 엔진이 튼튼한지를 보는 내구성 검증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리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여전히 이거는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증거가 나타나면 어쨌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응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JTBC 정재우입니다. 네, BMW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소비자들 불편이 좀 줄었겠죠. 하지만 앞선 조사에선 BMW가 문제를 알고도 숨기는 데 급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멀쩡히 보관 중인 화재 차량을 이미 폐차됐다고 엉터리 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경걸 씨의 BMW 차량에 불이 붙습니다. 불에 탄 차는 BMW 송도 서비스 센터에 맡겨졌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이 꾸려지자 이 씨는 자신의 차를 넘기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조사단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사단이 BMW 측에 연락했더니 이 씨의 차가 이미 폐차돼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활용하고 싶어도 아예 저한테 연락을 안 했겠죠. 아예
없는 차니까 어떻게 이를 취하냐는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납니다. 앞서 BMW는 이 씨의 차를 조사하고 싶다며 먼저 제안까지 했지만 조사단에는 폐차됐다고 보고한 겁니다. 하지만 폐차됐다는 이 씨의 차는 센터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BMW가 이를 인정한 건 조사단이 조사를 마치고 해산한 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자 BMW는 조사단이 차량 번호를 잘못 알려줘 생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내부 커뮤니케이션 실수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민간 합동조사에서 결함을 숨긴 정황이 나타나면서 국토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한국 동서발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54살 오모 씨는 인도네시아 현지 숙소 욕실에서 지난 2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 동서발전 직원으로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타발롱 지역 발전소 건설 사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1차 부검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숨진 오 씨의 몸에선 수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됐으며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발전소에는 관련 한국 기업들이 파견한 직원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현장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일부는 호텔에 오래 머물기도 하지만 오 씨의 숙소는 빌라촌에 있었습니다. 이제 곳곳에 이제 지금 담장이 없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또 이제 담장도 이제 허술하고요. CCTV라는 게 없고 그쪽엔. 외교부는 현지 경찰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차를 부수고 사람을 위협하면서 주차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먹이를 찾으러 온 걸로 보이는데 경찰 포위망을 뚫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순찰차 앞으로 멧돼지가 내달립니다. 와, 크다. 쏜살 같은 속도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휘젓습니다. 포획에 나선 소방관도 들이받을 뻔합니다. 쫓기던 멧돼지는 더 난폭해졌습니다. 5m 높이에서 뛰어내려 이곳 아래층 주차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멧돼지가 올라탄 주차 차량의 천장은 맥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리 파편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순찰차들로 길목을 막았지만 멧돼지는 포위망을 벗어나 달아났습니다. 정말 철구 보고 나갔다. 보름 전 부산 서구에선 몸길이 1m 80cm, 무게 150kg의 멧돼지가 소동을 피웠습니다. 순찰차 11대가 에워싸 두 차례 들이받은 뒤 마취총을 쏴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하남에선 아예 멧돼지가 때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3만 마리 이상이 도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또 영역 싸움에 밀려 산에서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산에 미리 먹이를 두는 등 멧돼지로부터 안전을 지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번화가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들은 3시간 동안 은행에 머물면서 돈과 귀중품을 싹쓸이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밀레 은행입니다. 가장 번화한 샹젤리제 거리에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복면을 쓰고 총을 든 강도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막 문을 연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손발을 묶은 뒤 CCTV와 경보장치도 해제했습니다. 지점장에게는 조끼를 입히며 폭탄이 설치됐다고 겁을 줬습니다. 문 밖에는 내부 공사로 폐쇄한다는 표지판도 세웠습니다. 은행은 대통령궁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경비가 삼엄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강도들은 3시간 반 동안 개인금고 60여 개를 차례로 쓸어 담은 뒤 은행을 떠났습니다. 강도를 당한 은행은 우리 돈 6,500만 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들을 위해 귀중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한 남성 직장인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과 교사를 뺀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17,6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5명 가운데 1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도 9만 9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0% 늘었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아우토반에서 최고 속도를 시속 130km로 제한하는 정부 민간위원회 안이 공개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대기 오염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환영했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아이디어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된 24살 이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과 1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국립암센터 직원들이 전에 함께 일했던 임시 직원들에게 정규직 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필기시험 정답과 면접 질문을 빼돌린 병원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문제 유출을 도운 직원 2명과 지원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요즘에 얼음 낚시가 인기입니다. 문제는 안전이죠. 얼음 낚시 한다면서 아무데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천안의 한 저수지. 얼음이 깨지면서 사람이 빠졌습니다. 구명 튜브를 던져보지만 미치질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주민이 건넨 튜브가 가까스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5명이 함께 잡아당겨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저수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흰색 비닐봉지가 놓여있는 지점이 사람이 빠졌던 장소입니다. 저쪽에서부터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구하느라고 깨졌던 얼음들의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 얼음의 파편의 두께를 재어보니까 대략 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얇은 얼음판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얼음 낚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의 두께가 얇아 살짝만 내리쳐도 깨지고 맙니다. 작년서부터 조금씩 해도 올해는 갑작스레 많아졌어요. 여기는 이제 관리인도 없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낚시를 못하게 현수막도 붙이고 했어도 막무가내로 들어가서들 하니까요. 사고 장소에 구조 장비가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뭐해. 들어가서 구조를 못하니까 여기서만 소리만 지르지 소용이 없어요. 구조 장비를 해놔도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겨울철 얼음 낚시로 아찔한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얼음판 위에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옥천의 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의 한쪽이 얼어있기 때문에 그 위에 낚시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얼음 낚시 자체는 이곳도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낚시꾼들의 앞쪽을 보면은 지금 물이 전혀 얼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위험할 수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옥천 여기가 대청댐 상류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요. 지금 이 사람들도 자기 빠지면 방법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낚시꾼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자체에 전화를 해봤지만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온이 올라가서 지금 저희들도 안전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이제 노총공사에서 강제를 하고 있는 곳이라 곳곳에서 얼음 낚시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강원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빙어 축제가 한창인 주말 춘천댐 인근입니다. 그런데 입구 쪽을 보면요, 이렇게 얼음 낚시를 하지 말라는 지자체의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 경고문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얼음 두께가 30cm 이상이라고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빙판 위에서 온열기를 사용하지만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곳곳에 불을 피운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음 구멍도 간격 조절 없이 뚫려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뭐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게 아니고 동네에 사는데 보험이 지금 없는 거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체가 없으니까.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주체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겨울철 레저 활동도 좋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 허가되지 않은 장소를 꼭 무릅쓰고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자체나 정부의 단속도 있어야겠지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커넥티드.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커넥티드. 예,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부였다. 1981년 4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퇴임한 이영섭 대법원장은 퇴임사를 쓰면서 사법부를 이렇게 사법부라고 썼습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이어야 할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해버렸다는 신랄한 비판이자 자조의 의미였죠. 그는 회한과 오용만이 남았다는 내용의 퇴임사를 남겼습니다. 법원을 기록한 여러 가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사법부를 정권의 수족과도 같이 길들이고자 했습니다. 총이 곧 법이었던 세상,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단순 살인이라고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보안사로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 하고, 당시 신군부 핵심에 있었던 인물은 자신이 면접을 통해서 대법원장을 뽑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대임이 주어진다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정부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당시 대법원장 후보들의 충성 서약은 이러했으니 총칼에 무릎 꿇었던 사법부 굴종의 역사는 참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퇴임사는 빛나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해명해야 할 범죄 사실은 40여 가지. 그의 퇴임사와는 정반대로 오늘 사법부는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와는 관계없이 또다시 회한과 오욕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법관은 되지 않겠다. 40년 전에 사법부 수장은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다시는 사법부 굴종의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매우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 간절함과는 정반대로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오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저희 뉴스룸은 대학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연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폭행 외에도 학생들이 번 아르바이트비의 일부를 교수 통장으로 보내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먼저 이혜원 기자입니다. 2년 전 한국영상대를 졸업한 연극배우 B씨. B씨는 이번 사태로 사표를 낸 A 교수가 폭행과 욕설 외에도 학과 발전 기금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비까지 걷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말에 20여 명 정도가 공산성이라는 곳을 가요. 20명 교대식을 한 뒤에 임금이 들어오잖아요. 20% 정도를 학과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지불을 하죠. 하지만 교수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수공원 축제 이런 행사를 뛰고 돌아오는 행사비는 고스란히 다 그 통장으로 갔어요. 불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말을 못했죠. 맞아도 말을 못하는데. 학교가 연극 제작비로 쓰라고 준 지원금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도 2학기에 졸업공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작비 같은 경우에 아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제 남은 돈에서 이 38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돈은 교수가 대표로 있던 극단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 극단 공연, 스텝 배우들 숙박비도 나가고. 이에 대해 A 교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학과 발전기금 통장으로 돈을 받은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며 학생들과 상의해 공연장을 빌리거나 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가 준 지원금도 자신은 손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사태가 커지는데도 학교의 대응은 좀 이상합니다.
학과장이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폭로가 멈추도록 설득해달라. A 교수가 제보자들을 찾아내려고 할 테니까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연극을 하는 졸업생 B씨에게 학과장 교수가 보냈다는 문자입니다. 먼저 이번 폭로에 관련된 학생이나 졸업생과 연락이 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큰 위기이고 학생들에게 제보 등을 멈춰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합니다. 다른 재학생도 학과장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학과장은 제보한 학생들이 노출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라는 글도 남깁니다. 이에 대해 학과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 교수와 통화한 적은 없다며 학생들끼리 서로 제보자를 찾아내면서 큰 싸움으로 번질까 두려워서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폭로에 대해선 재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학과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키워드는 나도 나서겠다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 전당대회? 그렇습니다.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오면 나서야죠. 황교안 전 총리가 뛰어들므로써 여러 가지 지금 혼전으로 가는. 예, 정확하게 위기가 오면 내가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이 나섬이 전당대회 출마 아니겠냐는 해석이 당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불출마 입장에서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그 원인은 황교안 전 총리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원래 김무성 전 대표는 조영 의원을 대표로 밀었다가 오세훈 전 시장을 다시 미는 것처럼 당내에서 해석을 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주목도를 높이자 오세훈 전 시장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가야겠다라고 지금 당내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는데요. 오늘 말하기를 본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 내 역할이 뭔지 내일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에 전국 당협위원장을 다 새로 뽑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표가 바뀌면 또 당협위원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협위원장들이 본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역시 당내 해석입니다. 연일 한국당 당권 주자를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도 이르면 30일 출판 기념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상황이면 뭐 거의 다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초기 전당대회 모습이 황교안 전 총리 대 오세훈 전 시장으로 굳어지자 이러면 다음 대선 주자들의 경연장 아니냐. 그럼 이 경연장에 일단 나도 명함을 내야 된다라는 인식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부 후보들의 득표가 표 차이가 커지면 이 사람들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도 출마해서 표를 갈라치기, 즉 잠식해놔야 된다라는 위기의식도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오늘 여러 다른 후보들도 본인을 알리게 나섰는데요. 안상수 의원의 경우 송판을 국회에서 저렇게 격파하면서 나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인 태권도 2단이라고 합니다. 김진태 의원도 국회에서 대규모 지지자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참 저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모습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뭔 상관이 있는지는 제가 들었는데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별 모양이 싫어요로 잡았습니다. 왜 별이 왜 싫을까요? 경기도 안성시의 한 공원 광장을 위성 지도로 찍은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인데요. 왜 싫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붉은 벽돌 안에 동그란 문양 속에 별 모양이 있고 또 주변에는 푸른색의 트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의 이 사진 모습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에는 경기도 안성시가 인공기를 품고 있다라고 일부 극우 커뮤니티 얘기가 돌았고요. 심지어 안성시의 담당 과에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항의 전화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실제 최근에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담당 직원이 일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일단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별 모양은 근데 뭐 다른 데서도 흔히 보는 것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일단 저 광장의 보도블록은 2015년에 새로 전체 다시 깔은 겁니다. 예. 담당 공무원은 광장이 넓은데 밋밋해서 포인트를 주기에 별명을 넣은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예. 또 북한과의 연관성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 뭐 설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안성시장 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너무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일을 못할 지경이 되자 그냥 아예 저 보도블록을 다시 깔겠다고 했는데요. 저 별명만 교체하는데 약 7,000장의 보도블록이 들어가고 예산은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별명이 닮았다고 인공기라고 하는데요. 물론 꼭 닮진 않지만 별명이 제일 많이 있는 거리는 미국의 할리우드로 약 2,600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할아버지의 비타 500으로 잡았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그렇습니다. 예. 예, 이완구 전 총리가 오늘 본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출석을 했습니다.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예. 이 전 총리는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을 때 당시 한 매체에서 비타 500 박스에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는데 여러 차례 저게 사실이 아니고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많이 고충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도에 불만이 있다면서 손해를 입었다면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제 손자도 TV를 보고 지금까지 할아버지는 비타 500을 좋아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본인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 아무튼 뭐 패러디도 많았고 관심이 컸는데 사실관계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죠? 무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패러디가 많이 나왔고요. 본인도 여러 인터뷰 등에서 이 패러디 때문에 죽겠다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비타 500 박스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다뤄지지 않았고요. 그 전에 더 있는 사실관계, 즉 돈을 받았냐 여부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과 대법원을 거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처음 돈을 줬다고 말한 성완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이기 때문에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았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6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보통이거나 좋음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요, 뉴스 미션 코너 기자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